자, 우리 시작할까요? 예. 자, 우리 교재 146쪽 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텝 2의 이 파트 2 같은 경우는요, 예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 있는, 유의미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죠. 자, 우리 교재 146쪽이에요. 7회 15번이고요. 146쪽. 자, 보시면,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 우리 많이 익숙하죠, 그죠? 보통 이해한 것으로 옳다라는 걸 물어보면 뭐 찾는 문제에 가깝다고 했어요? 핵심 찾는 문제, 주제 찾는 문제에 가깝다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앞에 보니까 예술작품이 그렇게 보여야 하는 또는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방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예술이 규정된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보여야 하는,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예술만의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말해 이 사례들을 잘 봐야 되는데, 간단한 손도구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고, 상품 상자나 쓰레기 더미나 한 줄의 벽돌, 속옷 무더기, 그 다음에 도살된 동물들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손도구라든가 상품 상자나 쓰레기 더미 같은 경우는 예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죠? 의도하고 어떤 방식을 부여하지 않은 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여기서는 헷갈릴 것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4번에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대상, 그죠? 특별한 방식이 존재하지 않고 손도구, 상품 상자, 쓰레기 더미, 벽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그런 대상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2, 3번 가볍게 걸러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만으로 지위와 의미가 이런 얘기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작품의 창작이나 특히 어떤 얘기 없어요. 비평이란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술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지 예술 자체가 종말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가끔 이제 요 짧은 지문이지만 이 지문 보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는데, 요거요. 선생님, 이게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대상도 예술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일부러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생각 가끔 질문들 꽤 하세요. 꽤 하는데, 여기 보면 도살한 동물이에요? 도살된 동물이에요? 도살된 동물이죠. 그래서 예술품이라고 의미 규정을 하기 위해서 예술가가 의도해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잠깐 생각하시고요. 그런 것 좀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16번 보시면요. 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거 쭉 읽어보죠. 자,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합의는 만장일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수 의사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결과를 말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거였고, 따라서 그죠? 권위주의 정부는 대개의 경우 경제 발전과 같은 거시적 성과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당성의 취약함을 보완하면서 갈등을 억압하고자 했다. 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와 다른 것은 이런 거.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뭘 만들어간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인과관계 연결되고 있으니까 요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겠네요. 그러면 정치의 틀 안으로 가져오는 게 뭘 가져온다고 이미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갈등을. 그러면 당연히 기억을 정치의 틀 안으로 가져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갈등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공동체 전체 문제로 전환해 정치적 결정을 위한 그러니까 결정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의제를 내는 거예요? 그죠? 의제. 그죠? 결정한다면 결정하기 전에 의논할 문제가 되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갈등을 틀 안으로 가져오고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할 문제로 만드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고, 논의한 다음에 그 갈등 속에서 뭘 끌어내겠어요? 끝내는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겠죠. 그죠? 그런 식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 요거 확인하시고요. 3번 되는 거고요. 쉽네요. 그 다음에 17번 한번 가보죠. 지문이 좀 짧아요. 한번 보시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요거 짧으니까 바로 한번 볼게요. 그죠? 전체 지문이 있지 않고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자, 한 작품당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반각본 소설 얘기하면서
서울에서 간행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뭐라고? 경판본. 그 다음에 전주에서 간행된 것을 뭐라고요? 완판본. 그러면 작품이 지역에 따라서 판본이 여러 개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경판본이나 완판본 이런 거 봤을 때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반각본 소설책은 제작된 지역 이런 거 한정 조심해야 되죠. 지역에서만 유통되었을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특히 이 마지막 문장 보면 안성에서 간행된 것도 있으나 얘는 뭘 안성에서 찍어낸 거예요? 경판을 안성에서 찍어낸 것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간행된 경판을 어디에서 안성에서 찍어낸 거니까 제작된 지역에서만 유통된 게 아니라 직접 제작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유통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2번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옳지 않은 거고요. 3번에 이익 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 비용에 민감했을 것이다. 이익 산출이 중요하다는 이게 어디 있나요? 주로 민간인이 뭘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면 이익을 끌어내려면 제작 비용이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분량이 긴 작품은 품과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새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반각본 소설은 뭐예요? 작품을 어디에 새긴 거? 나무판에 새겨서 종이로 찍어낸 소설책이니까 그러면 분량이 길면 나무판이 많이 필요하고 새기는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4번에 품과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긴 작품 같은 경우에 새기기 어려웠을 것이라도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죠? 일단 2번 같은 경우에서 마지막 문장에 전부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런 문제 보면서 문제의 난도를 떠나가지고요. 우리 보통 추론이나 이해하는 문제에서 선택지의 어떤 내용이 제시문에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없는 것처럼 착각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맨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을 때 급하게 읽다 보면 마지막 부분이나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강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선택지를 걸러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라고 갑자기 놀라지 말고 그럴 때 조금만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요. 맨 마지막 문단이나 마지막 문장 같은 거 조금만 한 번만 더 읽어 주십시오. 근간에 이건 옛날 문제인데 근간에 이제 뭐 우리 국어 시험이라고 해봐야 수능 국어나 피셋의 언어 논리밖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법화전문대학원의 언어 이해라는 시험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국어 시험들인데 한국어 능력 인증 시험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완전히 각도가 다르고 근데 보면 특히 추론이나 사실일치 문제에서 맨 마지막 문단의 내용으로 선택지를 조합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살짝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18번도 한번 가보죠. 그죠? 자,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이 각각의 입장을 명확하게 잡아야겠죠. 그죠? 일단 보니까 기역 같은 경우가 뭐예요? 르네상스 이래 화가들의 입장인 건데 자 보니까 자신의 그림이 세상을 향한 창처럼 보이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림의 장면이나 주제를 하나의 뭐에서 어떤 거?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본 것처럼 그렸고 이러한 환영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 묘사? 원근법적인 형태 묘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의 둘째 줄에 보니까 누구 얘기 나오나요? 세잔 얘기가 나오면서 세잔의 특징 바로 잡을 수 있죠. 우리 교재 기준으로 보면 밑에서 셋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 될 겁니다. 밑에서 셋째 줄, 위에서부터 6번째 줄이고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미묘하게 결합해서 세심하게 배열한 정물에 더욱 완벽한 시점을 부여하고자 했다. 좀 다르죠. 얘는 하나의 고정된 시점, 얘는 뭡니까? 다양한 각도와 시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대상들을 우리가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는요, 비교나 대조의 기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고 니은만 봐도요, 시점이라는 거 가지고, 기준 가지고 시점을 어떻게 택했는가, 이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디귿이 3문단 둘째 줄에 있는 피카소와 브라크인데, 바로 내용 이어보면요, 세 잔의 발상을 도입했다. 세 잔의 발상이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미묘하게 결합해서 초기 입체주의 회화로 발전시켰고 이들은 초기 정물화의 동시적인 시점의 결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실험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니은하고 디귿은 동시적인 시점, 다양한 각도와 시점이고 기역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나의 고정된 시점, 그 다음에 원근법 이게 되는 거죠. 크게 부류를 나눈다면 뭐로 나눌 수 있나요? 기역과 그 다음에 뭐예요?
니은, 디귿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1번 보면 기억과 달리 니은과 디귿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세 장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문단에 나와 있는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경우에 동시적인 시점이라는 것도 뭐예요? 시점이 여러 개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시점이 여러 개 동시에 있으면 당연히 다양한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1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2, 3, 4번 뭐 특별히 어려운 선택지는 아닌데요. 니은과 달리 기억과 디귿은 단일한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했다. 아니죠. 그죠? 뭐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디귿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설명한다면 니은과 달리라는 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디귿과 달리 기억과 니은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특히 니은 같은 경우에요. 이 문단의 넷째 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자는 회화적 공간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불안한 각도로 면을 기울여서 안정적인 정물화의 역동감과 긴장감을 부여했다 그러면 왜곡했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는 아닌 겁니다. 그죠? 뭐 답 물론 쉽게 찾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4번에 아니 부류를 이렇게 묶었는데 모두라는 말 자체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9, 20번 바로 가겠습니다. 요거 짧은데 의외로 뭐가 들어가야 될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앞에 내용들 한번 보죠. 어차피 맥락 보는 거니까. 자, 보시면 적절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첫째 줄부터 한번 보죠.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을 반복할 뿐이다. 그러면 일단은 인간의 역사는 발전, 변화, 자연사는 반복만 한다는 건데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런데라고 이제 뒤집어주고 있죠. 마르크스가 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 그러면 마르크스 입장은 어떤 거예요? 역사와 자연사가 어떻다는 겁니까?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똑같이 뭐가 있어요? 대립과 통일이 존재한다. 그러면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이 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기억의 빈칸 들어가고요. 마르크스의 진정한 의미 또한 그죠?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향과 말이 좀 어렵죠. 변증법적 지향이라는 것은 뭡니까? 두 개의 갈등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새롭고도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변증법적 지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헤겔이나 마르크스 철학에서 핵심 개념이기는 한데 이걸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러한 일단 다른 거 몰라도 어떤 말은 보입니까? 합일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맥락 보면 그러면 역사와 자연사가 유사하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뭘 지향했다? 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을 지향했다는 요 맥락 가지고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하다라는 것은요. 한결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이런 것들이 이러하다가 되는 거. 그럼 보세요. 1번에 지금 역사와 자연사가 유사하다는 핵심을 본다면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이 내용에서 어긋나죠. 그 다음에 2번에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뭐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왜? 앞에서 이미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이 이 맥락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자연이 인간의 세계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1대1로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변증법적 지향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건 두 개가 대등한 관계에서 그저 끝내는 갈등 속의 모순을 극복해서 새롭고도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거 이런 생각을 한다면 3번가에서 흡수 통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알았겠지만 이거 평상시에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만 앞 내용 봤을 때 1대1로 유사하다 그리고 그냥 한결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봤을 때 하나가 다른 하나에 흡수 통합되는 양상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사의 연구나 자연사의 연구에 대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걸러낼 수 있을 거고요. 옛날 서울시 문제들은 좀 이렇게 요즘에 이제 좀 속된 용어로 짜치는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20번이 그런 문제인데 이런 거 이제 보통 보면 보세요.
확장, 그 다음에 니은의 변화, 그리고 디귿의 영향, 리을의 선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보면 근데 얘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밑줄 친 부분이 기술은 문을 열 뿐이고 그 문에 들어갈지 말지는 누가 결정한다? 인간이 결정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인간이 뭐 한다는 겁니까? 선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리을, 이건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회 쪽으로 넘어가죠. 8회 152쪽입니다. 자, 계속 이제 추론에서 빈칸 문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적절한 거 묻고 있고요. 이제 일단 1문단에서 한글 문학, 한글 소설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인가라는 문제지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문단에 보면 여기 띄운 게 2문단이에요. 첫째 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문 소설은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지만 한글 소설은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한글 소설은 아예 성립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있더라도 쓸모없는 개념이다. 그러면 어떤 용어를 쓰는 걸 부정하는 겁니까? 소설에서. 한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부정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바로 3문단으로 넘어가면 3문단의 첫째 줄이에요. 자, 이것은 한글로 창작한다거나 한글로 번역한다는 표현이 어불성설, 괴수를 부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창작과 번역에서 한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부정하면서요. 자, 우리는 어떤 문자로 표기하거나 전사할 수는 있지만 창작하거나 번역할 수는 없다. 그래서 텍스트를 짜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표현들은 뭐로 창작한다? 한국어로 창작하거나 혹은 뭐 한국어로 번역한다로 고쳐져야 한다라는 그래서 문학과 창작 번역에서는요 한글이라는 문자 개념이 아니라 한국어라는 언어 개념을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써야 된다. 긍정하는 범주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잡아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효시든 아니든 마지막 문장이요. 효시가 뭐예요? 효시. 기원이나 처음을 우리가 효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울 효자에 화살 시자 쓰는 거예요. 이거 뭐 어휘 가볍게만 볼게요. 그러니까 소리 내면서 날아가는 화살을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이제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 그죠? 그 화살 끝부분에 깃털 같은 것들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그죠? 소리가 나는, 날아갈 때 소리가 나는 화살을 쏴서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고 해요. 그래서 효시 그러면 우는 화살인데, 그런데 기인해가지고요. 어떤 시작, 처음, 근원 같은 거 얘기할 때 효시라는 말을 씁니다. 자, 홍길동전은 어떤 개념 쓰면 되는 거예요? 한국어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에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 소설이고, 한글 문학이 아니라 뭐가 된다? 한국어 문학에 속한다라고 해가지고 답이 바로 나와버리네요. 그죠? 한글 대신 한국어라는 개념을 계속 쓰면 되는 거고요. 2번에서 한글 소설이고 바로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글 문학 3번에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도 역시 한글 소설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문학, 창작, 번역에서는 한글이라는 문자 개념이 아니라 한국어라는 언어 개념을 써야 한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요. 전체 난도는 중 정도 되는 건데 그죠? 좀 살짝 까다로운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내용이 뭔지는 알겠는데 명쾌하게 딱 떨어지게끔 설명하기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뭐 쉽게 푼 사람은 풀었을 거고요. 어차피 주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죠? 자, 1문단 한번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네요. 첫째 줄에. 자, 우리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성향 하나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그죠? 이런 사고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어디까지? 전통적인 삶의 영역까지 파고든다는 점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를테면 뭐 국가가 병역이나 해서 예들을 쭉 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어디까지 파고든 사례,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파고든 사례 같은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랬을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거? 도덕적 문제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단에 보면 이는 공리의 합의만을 묻는 것은 아니다. 공리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합의를 묻는 게 아니라, 그죠? 자, 합의만을 묻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묻는다는 거죠. 군복무, 출산, 그 다음에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같은 사례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회적 행위인데, 근데 이러한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뭐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전통적인 삶의 영역, 특히 이렇게 나와 있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는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된다? 한마디로 타락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죠?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1번에 시장 친화적 사고는 비도덕적이다. 자, 요거 살짝 헷갈리죠? 왜요? 1문단에 어떤 얘기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파고들었을 때 뭐가 생긴다? 도덕적 문제들이 생긴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시장 친화적 사고가 비도덕적이다가 아니라 이게 뭘 파고들었을 때 전통적인 삶의 영역, 즉 뭐 중요한 사회적 행위 요런 데 적용될 때 그저 도덕적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지 시장 친화적 사고가 모든 범주에서 비도덕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비도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사회적 행위를 시장 친화적 사고에 맡겼을 때 이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있는데 얘가 전통적인 삶의 영역, 중요한 사회적 행위 여기하고 연결될 때 도덕적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 거냐면 분명히 제2지문에서는 범주를 제한해 주고 있는데 1번에서 뭐 해버렸어요? 확장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범주와 관련됐을 때만 비도덕적,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시장 친화적 사고 전체가 비도덕적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확장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요거 특정 부분을 선택지에서 확장하거나 아니면 제2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선택지에서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죠. 뭐 답 찾았을 테지만 그 원리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보면 사회적 행위는 올바른 규범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에 맡기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를테면은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고민을 하자는 얘기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2번에 여기 앞부분 얘기는 어떻게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긴다면 뭡니까? 규범이 뭐한다? 타락한다. 그러면 우리 왜 이거 그냥 대우로 한번 바꿔보면 그죠? 여기까지 끊어서 대우로 바꿔보죠. 그냥 규범이 타락한다까지 끊어볼까요? 그죠?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돼? 규범이 타락한다. 그러면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앞뒤 바꿔서 각각 부정하면 규범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뭡니까?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사회적 행위의 뭐가? 규범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규범이 올바르게 되려면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똑같은 얘기니까 2번은요. 이렇게 살짝 대우 개념 활용해서 깔끔하게 정돈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답은 2번일 것 같다라고 해서 찾았을 텐데 깔끔하게 정돈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거는 국가가 공공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침투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군복무나 출산, 가르침과 배움 등은 이게 적용되기에 적합한 것들이 아니죠. 그죠? 이를테면은 군복무나 출산, 가르침과 배움 같은 사회적 행위가 시장에 맡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죠? 시장에 맡기게 되면은 규범이 뭐한다? 타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행위들은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원리가 적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이거 선택지 한번 걸러 보시고요. 자, 3번 바로 갈게요. 얘도 그냥 결과 추론하는 건데 많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자,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실험 세팅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 문단 한번 보죠. 여기에 결론이 나와 있죠. 바로 보면 그 연구원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몇 가지 설문을 했다. 보수를 받고 난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이를테면은 결과는 그죠?
3만 원을 받은 사람은 2만 5천 원, 5만 원의 절반을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했다. 자신이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 부담을 느꼈고 2만 원을 받은 사람도 덜 행복한 것은 마찬가지. 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실험 결과에서 행복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같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몇 번이 돼요. 똑같이 받았다는 게 인간이 어떤 대우를 받은 겁니까?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해한다는 이런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뭐 조작된 글은 아닐 텐데 믿기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즘에도 이런 실험하면 이럴까? 얼마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많이 받은 사람이 행복해할 것 같죠, 그죠? 우리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면 실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하면서 합리화하겠죠. 내가 더 빡시게 일했으니까 많이 줬겠지 뭐, 그죠? 내가 더 뛰어나게 일했으니까 많이 줬겠지 뭐 이러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설마요? 설마 진짜입니까?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른 거죠, 뭐 이게 뭐가 옳다 그러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왕이면 많이 받는 게 낫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보죠. 요 문제는 그냥 참고 삼아 보세요. 이게 이제 예전에 조금 있었던 형태인데, 이어질 내용 묻는 것들은 잘 안 나오는 형태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건데, 일단 1문단의 내용 한번 보면, 그죠? 항생제 쓰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죠? 항생제 쓰면서 항생제 세균들이, 항생제 대상이 되는 세균들이 내성을 갖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에 보면 칠판에 띄운 거 2문단이에요. 2문단의 첫째 줄. 이후에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여 감염증을 치료하려는 인류와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여 생존하려는 세균 간의 전쟁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항생제를 만들면 세균은 내성을 갖고 인류는 다시 또 새로운 항생제를 만들고 하는 과정, 그러면서 3문단 전체가 뭐가 돼요? 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문장 보면 최강의 항생제인 카바페넴의 내성을 획득한 다제 내성균도 등장했다. 그러면 뒤에는 뭐 이어지겠어요? 이 세균을 또 처리하는 뭘 개발할 것이다? 항생제를 개발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끊임없는 반복 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 인류는 또 이 내성을 획득한 다제 내성균을 치료할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할 것이다. 구제에는 또 그러면 얘 또 내성을 가진 애가 또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쭉 나오겠죠.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요. 이게 의외로 정답률이 60%가 안 되는 난도 상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택지 보면 보세요. 빈칸 누락을 문제 찾는 건데 1, 2, 3, 4번에 다 뭐가 나와 있어요? 전통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구문화 계승, 변화, 서구문화 해가지고요. 쭉 다 기본적으로 앞에 인용된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되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괄호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보세요. 이 문제,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한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이것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했을 때 얘가 첫 번째 논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괄호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걸에서 다룰 두 번째 논제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특히 논설문에서 앞부분, 서론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 이 부분에서 논의하겠다라는 논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논제는 기본적으로 뭘 뒷받침하기 위한 거예요? 글 전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논제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려면요. 인용된 부분에 글 전체의 주제가 나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 보니까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뭐하자? 계승하자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 논제는 뭐하고 관련돼야 돼요? 전통을 찾는 거. 두 번째 논제는 뭐하고 관련돼야 돼요? 전통의 계승이라는 것과 관련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보세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라는 것은 전통을 찾는 것과 관련이 될 겁니다. 뭔지 알아야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논제는 전통의 뭐와 관련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계승과
관련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소재적으로는 다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괄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다룰 논제 자체를 빈칸으로 내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요거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요령은 알아두시죠. 그죠? 그래서 논제나 화제 자체에 빈칸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요, 빈칸을 물을 경우에는 보통 글의 앞부분에 글 전체 주제의 방향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와 논제가 1대1로 대응되는 형식일 수밖에 없다는 점,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기준 잡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 기준 없이 그냥 보면은 1, 2, 3번에서 많이 헷갈렸을 거고요. 그죠? 뭐 4번은 당연히 걸러낼 수 있어야 되죠. 일단은 전통을 찾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서구 문화와의 차이를 언급하는 게 이 글의 기본적인 방향은 아닐 겁니다. 그죠? 요건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기준 잡으셨죠? 자, 6번 한번 가보죠. 이어질 내용으로 부적합한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어질 내용이란 형태이기 때문에 글에 나와 있는 소재하고 관련이 돼야겠죠.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 인간은 흔히 자기네의 10%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뭐 실제로 이제 내 활용도가 낮다는 여러 견해들이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추가되고 있는 게 최근에는 인간의 두뇌 활용도가 단지 0.1%에 불과해서, 그죠? 그래서 두뇌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 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장된다? 재능이 사장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나올 내용은요, 인간의 두뇌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두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사장되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해주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1번 보시면, 자, 인간의 두뇌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 활용도를 낮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그죠? 충분히 덧붙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어른들도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건 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재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내용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학교 교육 측면에서 자라나는 학생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재능 사장과 관련해서 충분히 덧붙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두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두뇌 활용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그 방안들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5번은 되게 터무니없는 게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개성적인 인간과 그 다음에 뭡니까? 조기 교육. 여기서는 개성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뇌 활용도가 낮아서 재능이 사장된다는 얘기니까 뭐 개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요, 이 글의 전체적인 소재, 방향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괜찮죠? 그다음에 7번 한번 가보죠. 뒤쪽에 짧은 문제를 빠르게 갈게요. 자, 보시면 공통된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보죠. 글 짧은데요. 만약 신문을 갖지 않은 정부와 정부를 갖지 않은 신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후자를 택할 것이다. 그럼 뭡니까? 정부는 없어도 뭐는 있어야 한다? 신문은 있어야 한다. 그러면 획일주의 국가에서, 그죠? 이 다양한 견해를 허용하지 않는 거네요. 시민의 시계는 지극히 한정되기 때문에 자기주의의 세계에 대해서 현명한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 그러면 현명한 반응을 보이려면 뭡니까? 획일주의 국가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견해나 의견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본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표현 자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겠죠. 이건 단순하게 볼 수 있을 거고요. 8번 보시면, 자, 사례 가지고 공통적으로 끌어내는 건데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와 나의 뭡니까? 두 사례를 통해서요. 두 사례를 통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바니까 지금 1, 2, 3, 4번의 내용이 가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나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죠? 한글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 한번 보세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리처드 닉슨이 한창 사임 압력을 받던 당시 일인데 이때 그는 TV에 나와 연설을 했는데 닉슨은 전국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모두가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 보니까 이거 정말 옛날 사건이죠. 겪었습니까? 이때 막 만두에서 망하고 그랬었는데 실제 있던 사건이죠. 있었던.
그죠? 있었던 사건이고, 이때 막 그 만두들 막 안 팔리고 만두에서 문 닫고 그래가지고 만두 막 뭐 5봉을 한 봉지 가격에 팔고 막 이랬었어요. 그죠? 되게 그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저도 이 뉴스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거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네요. 주로 그죠? 이런 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재밌는 게 한 납품업자가 뭘 썼어요? 단무지 자투리를 유명 식품회사의 만두소 재료로 납품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무슨 만두? 쓰레기 만두. 근데 사실은 이게 단무지 자투리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쓰레기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무지 아주 끝에 조그만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쓰레기 만두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요. 자, 여론은 들끓었고 소비자들은 분노했다. 불똥은 이런 만두소를 쓰지 않는 멀쩡한 만두 회사로까지 옮겨 붙었고요. 불매 운동이 시작됐고 만두 시장이 얼어붙고요.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한 회사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 사례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1번 보세요. 언론의 과장 보도는 사람들의 비판력을 흐리게 한다. 나하고 연결될 것 같기는 해요. 왜요? 단무지 자투리가 언론 통해서 뭐로?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언론의 과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가 같은 경우는 언론의 과장 보도가 아니죠. 그죠? 뭐 사기꾼이 아닙니다를 그대로 내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하고 연결이 안 돼요. 나하고만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2번 보면 매체 발달과 더불어 여론의 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론의 힘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여론이 들끓어서 만두 시장이 얼어붙고 심지어 회사들까지 문을 닫았다 해가지고요. 여론의 힘이 커졌다라는 것이 나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가에서는 일단 나와 있는 내용이 모두가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다는 결론이 안 나와 있어요. 뭐 미국 역사하고 알든 모르든 그건 큰 문제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론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나하고만 부분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지 역시 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기꾼이라는 여론이 들끓어서 끝내 대통령이 사임했다는 결론까지 나와 있다면 그죠?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3번에 많은 사람들이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지금 보세요. 유명 식품 회사에 이게 납품됐을 뿐인데 뭡니까? 멀쩡한 만두 회사로까지 옮겨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얘는 사기꾼이 아닌데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됐대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게 된 거니까 일반화는 오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나하고만 관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4번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달리 표현에 의해서 다른 생각이 전달될 수 있다. 가는 뭡니까? 사기꾼이 아니라는 게 의도였는데 아니라고 증명하는 게 의도였는데 오히려 뭡니까?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요. 나 같은 경우도요. 그죠? 유명 식품회사의 만두소에 자투리가 쓰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뭡니까? 멀쩡한 만두 회사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유명 식품회사에서 이런 걸 쓴다라는 거였는데 의도치 않게 멀쩡한 만두 회사까지 문 닫는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이 두 개를 다 종합할 수 있는 것은 4번이 되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1, 2, 3번 같은 경우에 가쪽의 사례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보니까 과제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일부 계시는구만. 과제가 다 안 돼 있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구만. 그렇죠? 주말에 그 과제에서 단톡방에 인증해 주신 분들은 제가 다 알고 있고 알죠? 제가 그런 거 기록 되게 꼼꼼하게 잘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한 명씩 상담할 때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거 알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 워크숍도 있고 해서 즐겁고 보람찬 시간 보냈지만 사실은 주말에 일정이 있으면 과제는 일정 시작되기 전에 끝나 있어야 되죠. 그죠? 갔다 와서 사후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공지가 됐던 거니까. 그죠? 미리 공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말하고 연초에 물론 이런저런 가족 행사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인데, 매달 그런 자리를 가질 수는 없지만 연말 정도는 정말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송년회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애들도 아니고. 애들도 지네끼리 모여서 하루 이틀 노는데. 근데 우리는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이 있으면 갔다 와서 배치하지 마시고요.
그 약간의 그 휴식 같은 일정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다가 땡겨서 좀 무리해서 끝내놓고 하는 게 속 편하지 않습니까? 왜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 때 늘상 겪었던 거잖아요. 뒤에 와서 사후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뒤에 할 공부까지 계속 줄줄이 밀립니다. 그죠? 그렇게 밀리면 또 되게 막 마음에 부담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죠? 미리 돼 있었어야 되죠, 사실은. 쪼개서.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되기는 하죠. 자, 봅시다. 잔소리는 됐고요. 자, 역시 9번 문제 보시면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핵심을 정리해보죠. 1문단의 첫째 줄 보면요. 과학 철학자 칼 포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칼 포퍼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셋째 줄 잠깐 보세요. 1문단의 셋째 줄 보면 이런 얘기 나오네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셋째 줄에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문제점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정말로 발견되었을 때는 기존 이론을 뭐 하는데요? 폐기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는 거. 그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입장을 그는 뭐라고 해요? 비판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과학자는 어떤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면서 경험적 근거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과학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과학 철학자 칼 포퍼가 얘기하는 뭡니까? 비판적 입장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있으면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편견 없이 경험적 근거, 논리적 추론을 통해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거. 그리고 칼 포퍼의 이러한 입장이 이 문단의 둘째 줄로 넘어가면 전체주의와 역사주의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비판하면서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옹호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러면 극단적인 자유주의는 옹호하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부각하는 입장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의 자발적 행동을 강조하는 입장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적절한 거니까 1번에 비판적인 태도는 논리와 경험을 중시한다. 이건 그대로네요. 비판적인 태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험적 근거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거니까 1번은 핵심으로 맞는 거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비판적 태도가 역사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분명히 역사주의를 뭐하고 있다? 비판하면서 다른 쪽으로 나아갔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뭘 부각한다?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부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를 먼저 고려한다. 안 되는 거고요. 그죠? 2, 3번은 금방 보일 거고요. 4번은 여기 인용된 내용에서 찾을 수 있어요. 보세요. 비판적인 태도는 갈등하는 이념 간의 타협점을 찾는다. 타협점을 찾는 게 아니고요.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기존 이론을 뭐 해버려요? 폐기해버리죠. 그래서 타협하는 거니까 둘을 조화시켜서 절충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건 폐기하는 거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는데 유용하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4번도 안 되는 거고요. 자, 10번. 얘도 되게 쉽습니다. 그죠? 이어지는 맥락 한번 보면 빈칸에 들어갈 건데요.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고요. 이 문단 보시면 자, 국내에서도 최근 힐링과 관련된 갖가지 상품이 유행하고 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때 되게 유행했었죠. 수천 가지의 상품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고 명상, 자연요법, 운동요법 등 다양한 형태의 힐링 상품이 존재하고 심지어 고가의 힐링 여행이나 힐링 주택 등의 상품들도 나오고 있다. 근데 그러나 라고 뒤집어주고 있죠.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뭡니까? 고가하고 반대되면서 그다음에 우선 명상이나 기도 등을 통해서 내면에 눈뜨고 필라테스나 요가를 통해 건강을 회복해서 자신감을 얻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고가보다는 명상, 그 다음에 단순한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러나라는 맥락에 가장 어울리는 거 뭡니까? 몇 번이 돼야 돼요? 2번이겠죠. 그죠? 고가의 상품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돈을 꼭 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 뒤에 나오는 명상이나 기도는요. 혼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 사례와 연결되는 내용도 2번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괜찮죠? 나머지는 뭐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운동하고 정신 건강하게 하고 하면 좋기는 하죠. 그죠? 네. 저는 체력 때문에 집에서 턱걸이 하는데 봉 사가지고
멋있게 팍팍 하는 게 아니라 30초씩 3번 매달리기. 뭐 그냥 뭐 그것만 해도 나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은 빡빡 뭐 이렇게 한 15개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좌우로 흔들리면 별 효과 없으니까 대롱대롱 30초 매달려서 고정하고 있다가 내려오고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뻐근하더라고요. 그죠? 예. 뭐 헬스클럽 다니고 좋기는 한데 그 헬스클럽 끊고 그러면 원래 잘 또 안 가잖아요. 그죠? 안 가게 돼서 예, 집에서 그냥 하고 그죠? 필라테스 요가 뭐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예, 뭐 몸에 많이 도움되기는 하는데 나이 들니까 몸이 뻣뻣해져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닿을 것 같은 것들이 안 닿고 그래요. 손 뻗으면. 자, 그다음에 11번 한번 가보죠. 자, 역시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이고요. 지금 보세요. 힌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11번에 1, 2, 3, 4번 보죠. 보수주의, 진보주의, 사회변동, 보편성과 특수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왜 6번째 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 전통문화 얘기하면서 6번째 줄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죠. 전통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견해 차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단순하게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전통의 유지나 변화에 대해서 보수주의나 진보주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5번째 줄 볼게요. 위에서 16번째 줄인데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요. 전통을 계승하고 외래 문화를 수용할 때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이냐는 문제도 단순히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기준에서만 다룰 수는 없다 그러면 진보주의, 보수주의도 아니고 뭡니까? 보편성이나 특수성 이것도 다룰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근대화라고 하는 사회 구조적 변동이 문화 변화를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 변화를 결정짓는 건 뭐예요? 사회 구조적 변동이기 때문에 전통 문화의 변화 문제는 당연히 보수주의, 진보주의, 보편성, 특수성 적절하지 않으니까 뭐일 수밖에 없어요? 사회 변동의 시각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선택지 1번, 2번, 4번을요. 제시문에서 직접적인 내용으로 이걸 가지고 바라보서는 안 된다라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 금방 확인이 될 거고요. 3번에 사회 변동의 시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한번 보죠. 12번까지 보고 잠깐 숨 좀 돌리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주말에 쓰러져서 주무셨어요? 그죠? 토요일에 다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날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그죠? 예. 저는 돌아오고 나니까 여기서 다음 해 준비하는 일 내야 되는 서류가 잔뜩 있어가지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죠? 정리하고 뭐 끊임없이 그렇죠. 자, 봅시다. 적절한 거. 지금 보니까 뭐 제시문 자체는 짧아요.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 비해서 세상을 덜 복잡한 곳으로 파악한다라는 그러면 지금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서양인은 뭡니까? 덜 복잡한 거. 그러면 동양인은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것으로 파악한다는 얘기네요. 적은 수의 요인들만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서양의 입장이죠. 자, 연구팀은 미국 강국의 대학생들에게 어떤 사건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100여 개에 달하는 요인들을 제시해 준 다음 각 요인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선택하겠는데 그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37%의 요인들만 그 사건과 관계없는 요인으로 판단했으나 미국 대학생들은 55%에 이르는 요인들이 그 사건과 관계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관계가 없다고 더 많이 생각한 건 누구라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동양계 미국인 참가자들은 한국인과 미국인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요게 그 부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37%만 관계없다. 미국 애들은 55%가 관계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건 누가 되는 겁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관계 있다. 즉 상대적으로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과 한국 대학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들이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미국에 비해서 적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죠? 더 많은 요인들이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죠? 말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지만 부등으로 표시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문장도 잘 봐야 돼요. 연구팀은 어떤 요인이
어떤 사건과 관계없다고 판단 내리기를 꺼리는 경향이에요. 그죠? 꺼리는 경향이니까 그러면 결국 뭐 얘기하는 겁니까? 관계없다고 판단 내리기를 꺼리는 경향, 즉 뭐예요?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 다른 일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다시 말하니까 앞 내용과 똑같은 의미죠. 이것이 종합주의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관계 없다고 판단 내리기를 꺼린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몇 번이 돼야 돼요? 1번이죠.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종합주의적 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2번에 인과론. 말도 안 되고요. 3번에 덜 복잡한 곳으로 파악한다. 그러면 이것은 관계없다고 판단 내리는 거지 관계없다고 판단 내리기를 꺼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용상으로. 그 다음에 4번에 예측 얘기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맥락 얘기로 제시문을 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동양 한국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관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 이게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자, 잠깐 숨 좀 돌렸다가 뒤쪽에 이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부터 창의적 읽기 들어갈 거예요.